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꾸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네, 오늘 저희도 만난 지 딱 5분 돼가지고 방송 불이 들어왔어요. 오프닝에서 뭘 얘기할지도 말하지도 않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황 좋잖아요. 근황. 발가락 박사과정. 근황. 아니, 박사과정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방학하셨나요? 방학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이런 게 근황이지. 네, 제가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네. 한 학기를 마무리.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어.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그 벼락치기 하는가? 음, 나이가 몇 갠데 미친 거다. 박사과정에. 박사과정에 박사과정 깨달음. 항상 나는 왜 벼락치기일까? 미친 거죠. 왜 이렇게 벼락치기? 결론이 났나요, 그래서? 박사까지 하셨는데, 네. 이 벼락치기에 대한 결론이 났나요? 근데 벼락치기가 꼭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 네. 괜찮은 결론이다, 그거. 미리 썼으면은 이렇게 어. 잘은 아니지만 이런 퀄리티 못 뺐다.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네. 깨달음을 얻는다. 뭔가 슈퍼 그레이트 어빌리티가 약간 생성되죠. 왜냐면 이렇게 100m 달리기 할 때 이렇게 쭉 늘어나는 느낌. 마지막 스퍼트에 엄청 이렇게 되는 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무슨 해외 영상 같은 거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마라톤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와, 막 축하합니다. 네, 막, 네. 막 인사하고 하다가 2등 죽었어? 됐어요. 2등 됐어. 아니, 죽으면 안 되지. 아니 요즘 너무 아니. 허무한 게 막 아파트가 무너지니까. 아이, 진짜. 허무한 시리즈가 많아가지고 그랬죠. 그렇긴 하죠. 또 너무 최근에. 좋아했다가 2등 됐다고요, 1등이. 그러니까 마지막 스팟이 중요하지만 잘해야 된다. 그럼요. 이런 교훈. 저는 항상 그 과제 제출에 항상 뭐 최대 6분 전에 낸 적이 있고요. 6분 전. 네, 한 30초 전에 낸 적이 있어요. 30초. 그러면 인터넷이 삐끗하면 그건 늦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훌륭하십니다. 네. 왜 그러는지 몰라요. 아이, 왜는 이유가 없죠.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 창의성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저희 그 독감에서 읽었을 때 그 프로크라스티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늦게까지 계속 미루는 사람, 미루는 그 증상을 그게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놀면서도 이 뇌 한 구석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아이데이션을 계속해서 결과적으로는 퀄리티가 높다. 그런 연구가 있어요. 미리 제출하고 노는 사람보다. 그쵸. 미리 제출하고 놀고 그냥 까먹는 것보다 미리 약간 그걸 놀면서 계속 품고 있는 거야, 이걸 알처럼. 어떻게 해, 이걸 어째 위에 항상 뭔가 그득한 거지. 그러니까 알처럼 품고 있다가 결국 이제 막내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정말 끈 문장까지 아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했는데 저희는 수단 참 잘 떨어요. 오프닝 없다 그러면서 오프닝으로 그냥. 발가락 근황도 얘기해줘봐요. 발가락 근황이요? 네. 저는 코로나 근황밖에 없어요. 코로나 종식을 항상 바라면서 네, 백신을 여러분 모두 맞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백신도 맞고 뭔가 또 계획이 많습니다. 네, 저희 네, 독감팀에. 네, 그래야죠. 그럼 오늘 또 책이 엄청 두껍기 때문에 오프닝을 짧게 끊고 네. 이제 스포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한 권의 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테라입니다. 엄청난 소설이에요. 네, 이 소설을 또 우리 피디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우리한테 또. 언니들 이것 좀 읽어봐. 이렇게. 본인도 다 읽었죠? 네. 아니, 추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추천 이유. 추천 이유는 별건 없는데 제가 동생이랑 그리고 어릴 때 저 영어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랑 다른 어쨌든 언니랑 독서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동생이 이걸 옛날에 읽고 싶었는데 읽다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귀여워. 읽게 되었어요. 혼자는 읽을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같이 제가 함께 괴로움에 빠져보겠다. 차승현 PD님의 여자 동생분을 인터뷰를 한 2-3시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영어 때문에.
근데 저분도 귀엽잖아요. 맞아요. 동생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막내 기질. 너무 귀여워요, 진짜. 반했구나. 아니, 그 모든 게 말을, 대답을 하고, 응. 한 3초간 웃어요. 거기서 다 녹는 거야. 어머, 그래요? 그러면 또, 그래서 웃어요. 그래서 그 웃음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화사하게 하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 책을 또 읽고, 우리 방송 볼 거 아니야. 잘해야겠다. 그럼요. 네. 아니, 느낀 대로 하면 되죠. 문학이 뭐 답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문학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거. 정답이 없는 거. 네. 발가락 그러면 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역사에서 태어났지만 역사를 뛰어넘는 인간의 실존 그 자체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네. 제가 말하고도 어렵죠? 네. 네, 역사 속에 있는 책이에요. 네. 1960년대 체코, 1970년대 유럽을 뒤흔들어 놓은 무거운 역사의 상처와 개인적 트라우마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네 남녀. 이 네 남녀의 생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체코. 1960년대 체코는 진짜 뜨끈뜨끈했어요. 가본 사람 좋은 얘기. 아니 이 책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100살 같아요 지금. 그래요? 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뜨끈뜨끈했어요. 네. 네. 밀란 콘테라는 어떤 사람이죠? 제가 밀란 쿤테라를 원래 책 여기 날개에 있는 걸 네네네. 읽기도 하는데 네네. 여기 날개에 너무 야박하게 적어놨어요. 밀란 쿤테라 체코슬라바키아에서 태어났다. 1975년 프랑스에 정착하였다. 이 두 줄밖에 안 해서 급히 위키피디아를 열었습니다. 네. 이분은 1929년 4월 1일 에 태어나셨네요. 이게 4월 1일이면 그거 아니에요? 뭐? 만우죠? 맞아. 맞잖아요. 나는 만우절 다른 거 나올 줄 알았어. 만우절. 네, 맞아요. 만우절입니다. 네. 아직도 살아계세요. 아직 살아계세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글을 쓰시는데 잘 쓰세요. 아니 저도 찾아보다가 원래 출생 밑에 사망 이게 날짜가 나오거든요. 네. 출생 딱 보고 사망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 나는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아직도 살아계세요. 지금 그럼 연세가 엄청 많으신데 아직도 글을 아주 잘 쓰시고 92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얼마 전에 또 책도 나왔는데 아주 그냥 전성기세요. 이분 아직도. 대단한 분이세요. 체코슬라바키아 불인 태생의 소설가이시고요. 근데 체코가 소련군에 점령당한 그 프라하의 봄이라는 그 사건 이후에 시민권을 박탈당해서 프랑스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때 교수였더라고요. 그 체코에서. 그래서 지식인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막 박해를 받은 거죠, 한마디로. 그쵸. 근데 프랑스에서 이리 와! 그런 바람에 혹 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프랑스로 망명 잘하신 겁니다. 그럼요. 거기서 얼마나 괴로웠겠어. 아니 그렇기도 하고 체코어로 글을 쓰면은 세계적 문학이 안 돼요. 이분이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정말 스마트한 게 모국어를 버리고 프랑스어로 이 소설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문학이 된 거예요. 되게 야박한 얘기인데 헝가리에 되게 유명한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하는 그 작가도 헝가리어를 안 썼어요. 왜냐면 내 글은 팔려야 된다 해서 프랑스어로 썼어요. 그분도. 근데 이분도 문학을 하려면 영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그리고 뭐 요즘 중국어까지 이렇게 해서 진짜 이 작가들이 좀 스마트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프랑스어로 쓰는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있대요. 프랑스 그 국민성 자체가 이 신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신간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라도 알고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났는데 뭐 나 그거 읽어봤잖아. 읽어봤어. 근데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러면은 걔는 약간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 그 사회 자체가 다 스납이야. 이렇게 아는 척해야 돼. 그거 그 코롱 맡아봤니 냄새? 그래 맡아봤지. 그 소설 읽어봤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책에 대해서 그게 있대요. 책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해야 될 게 이분이 작곡가 레오슈 야나체크 많이 들어봤어요. 그분의 문화생이어서 음악학자이자 또 피아니스트까지 하셔가지고 글이 모르겠어요. 프랑스어가 굉장히 음율이 좋은 언어라서 이거를 낭독을 하면 굉장히 음악적이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좀 했습니다.
이 음률을 좀 맞춰서 그쵸. 글을 쓰지 음률을 않았을까? 굉장히 맞춰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프랑스 그 소설이 뭐 낭독을 하면 어디 낭독대에 가면 중국어랑 프랑스어가 완전히 다 섞어난대잖아요. 그 사운드가 중국을 뭐 성조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또. 하니까. 그리고 성조가 있으니까. 그리고 불어는 약간 노래 불어는 좀 같으니까. 갑자기 막 뭐 이게 있잖아요. 디샹 우리 내내 디샹 있잖아요. 디샹 했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작품 활동은 음.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 책이 84년작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여러 농담으로 가지, 이제 해가지고 농담, 우스꽝스러운 사람들, 생은 다른 곳에, 무의미의 축제, 그렇죠. 2014년에 우리 같이 했잖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의 소설을 저도 이제 찾아보다가 봤는데 인생 소설이라고 올린 작가 예술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고 네, 막. 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그래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한 줄로 말해봐 시간. 네. 맨날 바뀌죠. 한 줄로 한마디로 말해봐 시간. 네. 로그라인 말하기. 이 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까요? 발가락? 네. 저부터 시작하나요, 항상? 네네네. 한마디로 말하면 가벼워서 참을 수 없고 무거움은 존재를 누르고 있어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목을 생각을 하다가 네. 가벼운 것도 어렵고 무거운 것도 어려운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작품이 어떤 책인가요? 저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게 뭘까? 그거에 대한 정의를 제가 딱 두 글자로 내릴 수 있어요. 키치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키치다. 그렇죠? 근데 이 네. 책에서는 키치를 한 글자로 얘기하죠. 똥이다. 그렇죠? 키치는 똥이다. 그거예요. 근데 신이 인간을 만들면서 그러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되게 유능한 인간을 만들었죠. 그럼 거기에 이제 배설물, 똥도 신이 책임져야 되는데 신은 원래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똥을 책임져야 되는데 인간은 똥에 관심이 없어요. 부정하고 싶어. 부정하고 싶죠. 이거 똥을 부정하고 싶은 이 키치적인 게 바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저는 책 보다가 이 키치라는 말을 이분이 처음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키치가 키치. 굉장히 그치. 여기저기 많이 나온 단어거든요. 예술 미학적 단어인데 이분은 그 미학적 단어를 삶 자체, 그 삶 방식 그 자체에 녹인 거고요. 보통 이제 예술에서 키치적이다 하면 굉장히 유치한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적인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 주려고 막 하는 형광색 같은 거. 막 웅숭 깊은 막 회색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유치찬란한 거. 이런 걸 키치적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그 윤리적인 그 똥 치우는 거에 무관한 삶 이거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했는데 그게 인간의 굴레이다 라는 걸 얘기해 준 책인 것 같아요. 오늘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한 것 같은데 뭘 다해 뭘. 아니 제목에 대해서 네. 다 키치다 얘기했는데요. 뭐 그래서 우리 그 피디님도 로그라인을 이번에 말해보는 시간을 어때요? 해보죠. 그냥 한 줄로 얘기하자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어떤 책이야?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벼울 거 하나만 해라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가벼울 거는 가볍고 무거울 거는 무거워라. 네. 그렇죠. 역시 20대 역시. 신선하다. 괜히 막 무거운 척 하지 마라. 그치? 그거 가벼운 척도 하지 말고 가벼운 척도 하지 말고 무거운 척도 하지 말고 한 개만 해. 괜찮은데. 괜찮은데. 역시 같이 해요 우리. 같이 오늘은 좀 같이 해요. 괜찮은데. 네. 그러면은 발가락 노래 한 곡을 듣고 우리 시작을 할까요? 네. 노래는 뭐? BTS의 버터. 버터 아닙니다, 여러분. 버터. 우리 좀 가볍게 하려고요. 네, 너무 네. 막 무거워서 그럼요. 가볍게 네. 버터 듣겠습니다. 네. 역시 버터. 좀 마음이 좀 뜨죠? 네.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캐릭터 설명부터 좀 해볼까요? 여기 일단, 이제 네 명의 주인공 있습니다. 네.
토마시, 테레자, 사비나, 프란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삼각관계 비스름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토마시는 토마치. 그냥 토마츠. 토마시, 토마츠. 토마시 아니야? 토마시. 음. 네. 토마시는 의사 선생님이시고 프란츠. 이분은 그냥 바람둥이이죠. 뭐 한마디로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는 섹스 중독자. 그렇죠. 어. 한없이 가벼워지고 싶은 사람. 네, 그렇죠. 날아다니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 토마시가 또 테레자를 테레자가 토마시를 또 되게 사랑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테레자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문학과 상관없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문학과 뭐 예를 들어서 철학 뭐 이런 거랑. 근데 그걸 추구하고 싶어. 포토그래퍼로서 욕망이 있어. 네네네. 욕망이 있어서 토마시가 이제 거기서 책을 읽는 걸 보면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책을 읽고 있잖아. 이렇게 반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사비나. 토마시랑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교감을 갖고 있었다고 해야 섹스 되나? 파트너죠,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런데 네.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사비나도 토마시를 그냥 가벼운 상대로 생각을 하는데 토마시도 뭐 그러면서 계속 만나게 되는. 네. 그리고 테레자한테는 예술과 뭐 회화 쪽을 좀 가르쳐주는 뭐 이런 역할도 하면서 두 사람과 끈이 있는 여자는 이분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비나랑 테레자랑 둘이 약간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영화가 있어요. 프라하의 봄이라고. 이 두 여배우가 서로 이렇게 서로 사비나를 사진을 찍어주면서 서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그 영화에서 되게 유명한 장면이에요. 알려졌고 저도 그 영화를 한 번 봤는데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같은 남자를 공유하는 이상한 관계인데 너무 무정스럽고 그 예술에 관해서 막 얘기할 때 이 토마시를 뭐 서로 공유한다고 할까요? 그 약간 폴리아모리인 거죠. 다자간 사랑. 여기서 다자간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뭐 이렇게 멱살 잡고 내 거야 토마시는 오늘 밤에 나한테 보내. 뭐 이런 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주는 건 테레자가 그냥 용인했다기보다 사비나의 역할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비나가 그러니까 왜 어떻게 보면 테레자가 계속 이 토마시랑 같이 살고 연결의 끈이 더 강하잖아요. 근데 사비나는 오히려 연결의 끈을 얘랑도 갖고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 유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사비나의 역할이었다고. 그런 거 같죠. 그 피디님, 그래서 사비나가 제일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어필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어떤 모습이 제일 매력적이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인물들이 되게 무거운 사람은 가벼워지고 싶어하고 가벼운 사람은 그러니까 토마시는 또 무거워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 테레자를 놓지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사비나는 계속 유일하게 계속 가벼운 상태에서 계속 가벼움을 추구하는 그냥 그런 인물 같아 보여가지고 제일 매력 있지 않나. 자기 캐릭터가 확실한. 네, 확실해서. 그러니까 캐릭터당 가벼운 무거움의 값을 매기면서 보셨군요. 네. 피디님은. 그러네요. 그럼 가벼운 거는 자유로운 느낌? 어떤 거예요? 가벼움과 무거움의 차이의 어떤 느낌이? 저는 되게 가볍다고 아까 가벼운 거 좀 자유로운 느낌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낭만적이라 생각했는데 어제 그 모임에서는 다른 분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되게 드라이한 사람이다. 왜냐면 거기서 나중에 보면은 믿는 게 오히려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란 결국 군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모든 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드라이한 사람이 다라고 사비나를 네. 가벼운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그냥 자유롭고 낭만적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뭔가 부정적이고 다 뭔가 드라이하게
비슷한 공감대가 있었어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음. 저도 사비나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캐릭터였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그 체코의 그런 무거운 분위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이 토마시도 결국 의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의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한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소설을 기사를 써서 쓰는데. 기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유리창 닦기가 된다던가 아니면 농장에 이렇게 가게 된다던가 이런 게 되잖아요.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지금 이 소설을 소설답게 만들어주는 게 사비나이지 않았을까. 사비나가 좀 집착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벼운 사람들이 뭔가 꼭 이래야 돼.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딱한 마음 있잖아요. 이거는 이래야 되고 조국은 이래야 되고 이런 게 좀 없이 이래도 저래도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게 가벼움인 것 같아요. 집착이 없는 거. 집착이 없는 거. 그러니까 약간 그 포스트잇 그러니까 딱풀이 아니라 안부터 뭔가 그러니까 안주도 안 하고 안주도 안 항상 하고. 항상 이제 날아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딱 붙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프란츠가 홀딱 넘어갔잖아요. 프란츠 엄청 무겁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분은 교수의 전형적인 캐릭터. 네. 교수님 하면은 이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옛날에 생각하는 교수님이. 근데 이제 요즘에는 교수의 캐릭터 약간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스위스의 그런 딱딱한 교수님이 사비나를 만나서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쵸. 나는 여태까지 왜 이러고 살았어?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그쵸. 네. 그냥 남자들의 로망이죠. 나는 이렇게 고루한데 여자 한 명 만나가지고 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 근데 되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니 얘기하시네요. 그냥 못마땅하지 않아요. 이런 시나리오? 아니 좀 이게 옛날 소설이라 보니까 약간 클리셰답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그 당시에는 새로웠겠지만 뭐 이런 거는 그 애인 뭐 이런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런 요즘은 느낌이죠. 유부남 교수가 자유분방한 예술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여자 아내는 마리 클로드는 또 막 이렇게 이혼도 안 해주고 그쵸? 그래가지고 그 반발로 또 젊은 학생을 사귀고 완전히 드라마 아닙니까 요즘 드라마? 네. 그래서 이제 사비나가 사실은 프란츠가 그렇게 이제 매달리는데 불구하고 그냥 파리를 확 떠나버리고 결국엔 캘리포니아에 정착하고 뭐 이런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프란츠의 아내는 나와요. 마리 클로드라고. 네, 마리 클로드 이름이 있어요. 마리 클로드가 있어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커플의 이야기는 1968년 프라하의 봄 사건과 맞물려서 어떻게 가벼워지는지 그런 거. 왜냐하면 너무 무거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역사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라하에 사람들이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민주화가 될 듯 했는데 소련이 확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다시 소련 분위기로 그냥 그 공산주의에 억압된 공산주의로 쭉 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괴로워서 술도 마시지 않고 춤도 추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죠. 그런 무거운 분위기에서 이 무거운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도망치기 위해서 이 주인공들은 어떻게 가벼워지는지가 이 소설의 장점이죠. 그렇게 봤어요. 저는. 이 무거운 현실에 어떻게. 그래서 토마시는 섹스로. 바람으로. 가벼워지셨어요. 엄청 야해요, 이 책. 난 여동생이 너무 어려서 이 책 읽기는. 어리지 않아요. 20대인데 뭐가 어려. 진짜. 생각보다 엄청 야합니다. 진짜 정액 냄새가 흥건합니다. 너무 맞습니다. 그 적나라하고요, 표현이. 그 막 문학이라 되게 고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진짜 그 토마시의 행각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네, 머리 냄새는 잊을 수가 없어요. 뭔지 아시죠? 읽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요거는 머리 이제 냄새. 아는 사람만 안다는 그 냄새. 냄새. 테레자가 너무 참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테레자 떠나지 않아요. 네, 안 떠나요. 네. 그래서 테레자가 떠나지 않으면서 자기도 단 한 번의 외도를 한번 하게 됩니다.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왜냐면 테레자가 엄마가 굉장히 자기가 볼 때 육체적인 사람이야. 이 영혼의 아름다움과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그래서 토마시랑 잘 살 거야. 나는 끝까지 토마시가 바람피는 거에 같이 호응하지 않고 나는 정조를 지킬 거야. 했지만 네. 한 번의 외도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 외도 그게 왜- 멋있어요. 왜 했어요, 외도? 왜 외도? 했다고 생각해요? 가벼워지려고. 가벼워지려고? 네. 그 집착 속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뭔가 무거워지는 거는 이래야 돼. 이런 이렇게 끈적끈적한 본드잖아요. 거기서 가벼워지는 거죠. 포스트잇처럼. 그래서 가벼워지려고 일탈을 하는 거죠. 했는데 어. 거기서 되게 허무한 걸 느꼈어요. 자기가 이렇게 외도를 했건만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오히려 더 나는 더 가라앉는 마음만 생기네. 나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벼워지지 다시 못해서 다시 무거워지고 다시 더 무거워지는 무거워졌어요. 거. 그런데 토마 씨는 정말 그렇게 바람을 피면 가벼워집니다. 이 사람은 진짜 막 가벼워지다가 결국에 마지막엔 네. 뭐 테레자한테 정착을 하면서 네. 근데 토마 씨가 멋있는 건 이 사람이 쓴 글이 굉장히 사설을 오이디푸스. 써서 멋있는데 음. 제가 그거에 대한 서평을 쓴 부분이 있는데 기억이 나요. 또 서평을 써놓으니까 요 사설 하나로 인생이 몰락했는데 요 사설이 정말 몰락할 정도로 멋있는 맞아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오이디푸스 왕이 감동스러운 이유는 오이디푸스가 아빠를 죽이고 엄마와 동침을 해 자식들을 낳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 뿐이라고 발뺌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깊이 각성한 뒤 자기 눈을 파고 고향을 떠난 것, 그러니까 책임진 행동을 한 것, 이렇게 강조하면서 죄 많은 위정자들이 그럼 우리도 눈 파야 돼. 죄를 졌으면 어? 죄를 졌으면 우리도 단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음. 낙인은 딱 찍히죠. 어. 그러면서 근데, 지금 공산주의자들 너네 음, 잘못한 거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음, 어떻게든 자백해. 예를 들어서 잘못한 거를 네, 밝혀.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네. 싶었는데 네, 그게 이제 삭제가 되고 뭐 어떻게 하면서 네, 결국 자기의 의도 상관없이 이제 음. 공산주의를 이제 뭐 비난하는 음. 이런 글이 돼버려가지고 결국 이제 그 그리스 시대에 파레시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레시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산통 깨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좋아하잖아요. 너 내 시험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산통 제대로 깬다 진짜. 나 지금 술만 마시고 있었는데. 그렇잖아. 그쵸? 너 교수님이 그거 한 거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나 집에 가야 돼. 왕한테 메멘토 모리라고 말하는 사람. 너도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푸코라는 그 철학자가 이 사회에는 파레시아처럼 바른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딱 그 토마시가 한 일이 그 그리스의 그 바른말하는 파레시아입니다. 그래서 파레시아 근데 지수에서 얘를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돼요 지금. 그쵸? 확 왔어요. 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오지 않았는데 너 내일 시험이었는데 확 왔어요. 네, 그쵸. 막 시험- 놀리는데 너 내 시험인 거 알아? 시험 끝난 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네. 근데 오히려 벌 받아서 유리창 청소를 하는데 굉장히 가벼움을 느끼잖아요. 이 그렇죠. 사람이. 음, 그쵸?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토마시의 장점은 가벼움을 잘 느껴요. 그리고 그의 연인 테레자는 계속 가벼워지려고 가라앉죠. 하는데 계속 무거워요. 추가 있어요. 이상한 추가. 그런 어떤 증상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제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이게 약간 무거운 그걸 계속 느끼게 되잖아요. 제가 왜냐면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일을 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파마를 했다던가 그치, 예를 들어서 그치. 아니면 미술관도 막 다녔잖아요. 미술관을 막 다닌다던가 막 이래도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장마철에 그 무거운 공기처럼 그런 게 있어요. 표현 좋다. 무거운 공기. 아니 그치. 그래서 제가 테레자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사람이 계속 뭔가를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농사를 지면서 어쨌든 집단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러면서 사실은 좋은 것도 있죠. 왜냐하면 네네. 수명이 늘어나고 그쵸. 식량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뭐
좋은 점 많았지만 네. 안 좋아진 건 뭐야?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도둑질을 그때부터 법률이 생겼잖아요. 그치. 잉여가 생기면서 울타리를 뭐, 치고 울타리를 치고 뭐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그쵸. 돼. 뭐 말 시켜도 안 돼. 뭐 남의 동물 훔치면 안 돼. 네. 뭐 이런 규율이 생겼어요. 네. 규율은 우리가 만든 거야, 사실은. 그쵸. 누가 뭐- 규율이 무겁거든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면서 규율을 지켜라 아. 말하신 적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똥을 싸라. 음.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똥을 부끄러워하고 음. 우리가 그쵸. 규율을 지키고 막 이러는데 음. 아니 지금 지켜야 될 게 더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죠. 도덕률이 마스크 써야 올라가죠. 되고 마스크. 마스크 써야 되고 사람 4명 이상 만나면 안 되고 그리고 밥도 너무 못 먹고 슬픈 뉴스에 너무 잘 많이 접하니까. 뉴스는 또 너무 많아졌어. 뉴스를 그쵸. 접할 기회가. 옛날에는 9시 뉴스밖에 없었어요. 음. 라떼는 얘기하면 웃기지만 옛날에는 9시 뉴스밖에 없었고 정오 뉴스 있었어요. 지금은 뉴스가 뉴스가 초단위로 떠. 초단으로 떠. 맞아. 지금 어디 사고 났다고 초단위로 와요. 맞아요. 그럼 슬픔을 줘. 네. 재미있는 뉴스는 잘 안 뜨고 재미없는 그럼요. 뉴스는 슬픔을 줘. 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가벼운 무거움 얘기하다가 네. 일상생활에 무거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해돼요, 발가락. 다 이해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음. 가벼워지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가벼워지는 게 어렵구나. 이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 센세이션 했다는 건 모두 다 무게, 깊이를 얘기할 때 이분이 가벼움을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거운 현실에 가벼움을 추구하는 게 좋게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독자들은 책을 읽는 이유가 현실 도피성도 있기 때문에. 있어요. 좋은 있어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PD님이 음. 사비나를 보고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쵸. 나는 이게 이 사람이 이 체코의 60년대, 유럽의 70년대를 얘기하며 자기 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2021년에 읽었잖아요. 그럼 2021년에 맞게 사비나처럼 가벼워지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요. 각자 삶을 가벼워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 같은 거 있나요? 뜬금없는 질문이죠. 뜬금없이 많이 했잖아요. 막 이상한 옷도 한번 입어보고 예를 들어 그랬구나. 집에 있는 쓰레기 완전 신박한 정리처럼 정리 한번 해보고 그랬구나. 했는데도 네. 다시 쓰레기가 집에 나온다는 사실 그렇게 많이 버렸는데 어떻게 쓰레기 다시 있죠? 이렇게 명상하고 이러는 게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하잖아요. 집착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고 이렇게 명상 같은 거 좀 하고 싶더라고요. 책을 읽고. 왜냐면 이게 공중부양한다는 게 이게 득도하거나 뭐 몸의 이런- 가벼움을 만드는 그쵸. 거구나. 이게 그쵸. 공중부양하는 정도는 난 공중부양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공중부양의 의미는 아는 게 모든 집착에서 버리고 가벼워진다는 거거든요. 이 약간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고급스러운 가벼움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피디님은 뭐 가벼워지기 위해서 뭐 필라테스? 나요. 저는 근데 어제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갑자기 장면을 버리고 싶어서 성당에 왔어요. 성당. 그래. 네. 그리고 명상적인 묵상 같은 거 한다니까. 우리 마리아잖아. 그렇죠. 나 크리스티나 마리아. 아니요, 저 모니카. 모니카인가? 마리아 말이 누구지? 누구요? 전 누구요? PD님입니다. 예정, 진예정. 근데 이 소설에서 또 좋은 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여기 많이 써놨네. 아니 이 키치라는 말이 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키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어요. 쓰기는. 네. 그래서 결국 키치가 뭔가 그래서 보다가 그 어떤 분이 이런 거 올렸더라고. 앤디 워홀이 키치다. 그러니까 그 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뒷샹도 읽었잖아요. 뒷샹도 네네.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한 번 읽는 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고 뒷샹이 했잖아요. 피카소보다 더 파괴적이에요. 아니,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뒷샹 글을 쓰면서 뒷샹이 정말 피카소보다 한 수 위다. 네, 이걸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피카소만큼 그렇게 저만 그런가요? 다 사람들이 피카소만큼 이렇게 취향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히 그 대중들은 피카소를 더 높이 살지 모르겠지만 크리에이터, 예술가들은 뒷샹한테 더 영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앤디 워홀도 사실은 예술이 예술이 어떤 이렇게 일부만의 이런 행위가 아니고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예술을 가까이서 할 수 있다. 응? 막말로 이렇게 스프 그 포장지도 예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네. 키치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그 키치가 그래서 뭔가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말로 하자면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네. 모두가 동의해야 된다. 제가 그 서평을 쓴 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확고부동한 동의를 제가 이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존재하는 게 선한 것이다라고 묻는 나이브, 순진한 것, 그리고 자손을 애기 낳고 그냥 살고 하는 게 좋은 것, 이런 어떤 평범한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동의를 이학적 이상으로 삼는 것, 그걸 키치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책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새끼만 위하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별로 없으면서 그게 좋은 거다라고 믿고 사는 것, 그게 이제 키치, 통석, 이게 바로 통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존재만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 존재는 망각하는 것, 그래서 존재와 망각 사이에 있는 환승력이라고 하거든요. 키치를, 이 사람은. 맞아요.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인 거에 대한 자아가 없는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키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학적으로 정리하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키치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실 분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단어라는 게 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키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성찰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단어죠. 나 너무 키치적이었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어. 나 너무 키치적이었나? 그러니까. 너무 셀피시하고 유치했나?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책을 읽고 잘못 읽으면 키치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오덕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키치가 나쁘다라고 막 안 적었어요. 맞아요. 어쩔 수 맞아요. 없이 우리 인간은 키치다. 맞아. 어쩔 수 없어. 여기 뭐 까미처럼 막 저항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은근하게, 그러고 막 주인공 다 죽이잖아요. 허무하게. 그쵸? 처음에 읽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죽이면. 특히 그 프란츠. 프란츠가 그 이제 사비나 때문에 세상에 발을 담그지 않은 어떤 고고한 이런 매력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왔죠. 그렇죠. 세상으로 나왔어요.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베트남 뭐 군사 정권 이제 거기서 이제 가서 내가 의사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겠어. 보여주겠어. 그래서 갔어요. 보여줬죠. 보여주기는 했지만 거기서 갈등을 했죠. 내가 여기서 과연 저기한테 제대로 돌을 던질 수가 있냐. 이런 거에 갈등하다가 돌에 맞았죠. 근데 그게 뭔가 시행진을 하다가 죽었으면 열사거든요. 그렇지. 근데 시행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호텔 앞을 산책하다가 캄보디아 블랙베한테 맞아서 어이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 글자로 하면 개죽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제대로 화를 확 담그질 못했어. 그래서 역시 문학은 이게 불행을 담는다. 이게 성공만 담으면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건 자기계발서다. 자기계발서. 문학은 실패담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막 프란츠가 군사정권에 막 앞서서 사회 운동에 막 참여하고 막 앞에 가서 리더가 되고 이러면 이 소설이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너무 무거웠던 사람이니까 가벼운 사람을 동경했어요. 사비나를 동경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체코 사람 좀 봐봐. 체코를 나와서 저렇게 체코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체코에 태어나지 못한 게 있지만
사회 참여를 하겠어. 네. 그래서 막 시위하는데 그래. 저런 공산당에 저항하는 운동 내가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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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좀 갔는데 갈등하다가 예, 산책하다 예, 죽은 갔는데 거죠. 내 괜히 여배우 쳐다보고 저 네. 여배우가 눈물 흘리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막 이러면서 생각이 많아. 그죠? 쳐다보고 프랑스가. 하다가 여배우도 이제 음. 많이 안 좋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죽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비나는 계속 전전하는 걸로 나오나요? 그쵸? 그렇죠. 파리에 갔다가 결국 이제 미국으로 가죠. 미국으로 가서 그 노보부의 어떤 그 창고 맞죠? 거기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가 네. 거기서 이제 그 토마시랑 테레자가 죽었다는 편지를 받죠. 그래서 이제 맞아요. 사실 죽음이라는 게 네. 죽었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 음. 편지에 이제 죽었다는 게 음. 나오면서 얘네가 죽었구나 이렇게 음. 생각을 하게 되고 중간에 맨 마지막 챕터에는 그러니까 테레자랑 토마시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로 마무리가 그냥 돼버렸죠. 하지만 이제 독자들은 저렇게 즐거운 것만 있지 않고 즐겁게 있다가 결국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네. 마지막에 쓰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이 둘이 키우는 강아지 카레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네. 카레닌의 미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카레닌을 보는 토마시와 테레자의 그런 삶을 쓰고 싶어서 중간에 그냥 그 죽었다는 건 전해진다. 로 끝나고 맨 마지막 챕터에는 그거를 그리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쓰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 아무튼 책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상승 기운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갔다가 꺼집니다. 내려갔다가 그쵸? 내려갔다가 그리고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쓴 책은 아니에요. 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썼다고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좋은 문장들을 우리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멋진 문장들을 좀 읽어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저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강아지 얘기가 나와서 그냥 그거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카레닌이 마지막에 그 오두막에 같이 살게 되는데 암에 걸려요. 그 다리를 왠지 쩔뚝거려가지고 이게 왜 이래 이랬더니 암에 걸려서 그걸 수술했는데 수술한 이후에 완전 회복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발이 3개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그래서 이 둘이 그 죽음을 보면서 진짜 얘는 죽어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게 맨 마지막 챕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강아지가 동물이잖아요. 동물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요. 창세기에서 이미 신은 인간에게 동물 위에 군림할 권한을 주었으나 그 권한이란 단지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될 수도 있다. 인간은 이 행성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경영인에 불과하고 어느 날인가 경영 결산을 해야만 할 것이다. 데카르트는 한술 더 떴다. 그는 인간을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름 아닌 그가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는 사실에는 필경 심오한 물리적 일관성이 있다. 인간은 소유자이며 주인인 반면 동물은 자동인형, 움직이는 기계, 즉 머신에 불과하다. 라고 데카르트는 말한다. 동물이 신음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하소연이 아니라 작동 장치 상태가 나쁜 장치의 삐걱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마차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마차가 아픈 것이 아니라 기름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의 신음소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야만 하고 실험실에서 산채로 조각나는 개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카레닌으로 이 둘이 대동단결을 하면서 사이가 좋아지는 걸로 결국 마무리가 됩니다. 되게 복선이네요. 어떻게 보면 개의 죽음은 서로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챕터가 제일 좋냐 막 이런 음. 얘기를 많이 이제 썼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간 얘기도 재밌다. 아니면 사비나에 대한 얘기도 재밌다 하는데 저는 이 마지막 챕터가 제일 좋지 않았나. 저 마지막 챕터에 여기 제가 빌린 책에 음. 테레자와 그 토마시가 말하는 이 컨버세이션 부분이 막 너무 좋았는지 막 줄이 쳐져 있네요. 네, 네. 네, 한번 어떤 읽어볼까요? 페이지일까요? 여기 부분인데요. 506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네, 네. 토마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테레자, 테레자,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은 모르겠어? 당신의 임무는 수술하는 거야. 그 의사니까. 네. 임무라니 테레자, 그건 다 헛소리야. 내게 임무란 없어. 누구에게도 임무란 없어. 임무도 없고 자유롭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홀가분한데. 이런 거네요. 네. 그의 목소리를 미루어 보아 그 말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날 오후의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트럭을 고치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늙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도달하고 싶은 곳에 이르렀다. 그녀는 항상 그가 늙기를 바랬다. 그녀는 다시 한번 어린 시절 그녀가 쓰던 방에서 땀에 대고 비비던 토끼에 대해 생각했다. 토끼로 변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가 힘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부터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에 맞춰 스텝을 밟으며 오고 갔다. 그래서 이상한 행복,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이 슬픔은 우리가 종착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행복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슬픔은 형식이고 행복이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좋아요, 문자. 그러니까 슬픔이 형식이고 행복이 내용이었다. 그들은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리고도 조합장과 2번, 젊은 남자 1번 춤을 췄다. 젊은 남자 너무 취해서 그녀와 함께 스테이지에 쓰러졌다. 그런 뒤 4사람 모두 위층으로 올라와 방으로 들어갔다. 토마시가 문을 열고 불을 켰다. 그녀는 나란히 붙어있는 침대 2개와 머리만 램프가 달린 탁자를 보았다. 불빛에 놀란 커다란 나방이 전등 갓에서 빠져나와 방 안을 맴돌기 시작했다. 아래에서 희미하게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 문장이었죠. 그래서 둘이 그러니까. 죽은지 몰랐다니 지금 생각났는데 그냥 그냥 혼자 죽었다고 생각했고 같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뭐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챕터에서 제일 재밌었게 느껴졌고 그 이게 사실은 챕터가 길고 끝까지 읽기 어렵지만 여러분 끝까지 읽으셔가지고 좀 마지막에 요 둘이 사이좋게 되는 걸 한번 느껴보시. 브레이크 고장으로 그 춤추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는다는 느낌으로 쓴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죽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 얘기가 예, 앞에 나오는 앞에 나와서 이제 편지 안에 네, 그렇게 전달받아 그렇죠. 사비나에게 전달했다. 뭐 이런 정도만 언급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토마스- 마무리는 이제 우리 추천을 해주신 어. 피디님께서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떻게 해야 아니 되나? 구절을 읽어주셔도 되고 뭐.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어떤 거였냐면 카레인의 미소 되게 좋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이제 여기가 슬프긴데 카레닌이 개가 아니라 인간이었다면 틀림없이 테레사에게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봐, 매일같이 입에 크루아상을 물고 다니는 게 이제 재미없어. 뭔가 다른 것을 찾아줄 수 있겠어? 이 말에는 인간에 대한 모든 심판이 담겨있다. 인간의 시간은 원형으로 돌지 않고 직선으로 나아간다. 행복은 반복의 욕구이기에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유발 하라에도 그 얘기 행복에 대한 얘기 썼나 봐요. 행복할 수 없다고. 그게 크루아상 먹는 얘기가 그 이 책에서 나와서 그
늑대 개 키우는 그 철학자 있잖아요. 미국. 아니 프랑스 그때 우리 네, 읽었던. 읽었죠. 네. 그때 그 늑대 개가 항상 똑같은 크루아상을 먹는다고. 그러면서 니체의 영혼 회귀에 대해서 한 3장을 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회귀를 해야 된다. 직선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 책이 많은 영감을 줘가지고 그런 책들이 쭉쭉쭉쭉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 같이 읽었죠, 그거? 네, 같이 읽었죠. 근데 네. 그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뭔지 알죠? 네. 오늘 네. 정말 어려운 책을. 어려운 책을. 네.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은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문장.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근데 왜 책을. 이렇게 무거워졌죠, 마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가벼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모두 행복하세요.